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예비 경선을 앞둔 국민의힘 당권 경쟁은 각 후보와 친윤계까지 가세한 가시돋친 설전으로 연일 과열 양상을 보였죠. 여기에 더해 안윤연대 등의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실에게 공개 비판을 받은 안철수 의원은 오늘 하루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모레쯤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현안은 잠시 뒤 정가는 코너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먼저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뒤집히는 사고가 났던 청보호 실종자 수색 작업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색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애초에 구조된 3명 외 실종자 9명 가운데 5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해역에서는 인양 작업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닥을 드러낸 어선에 크레인 줄을 연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인양에는 바지선 위에 설치된 200톤 크레인이 투입됐습니다. 해경은 통발 등 어구를 제거하고 주변으로 유실 방지막을 설치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 선박은 끌어올려져 바지선 위에 거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물살이 거센 대조기와 맞물리면서 작업은 하루에 2시간 정도만 가능합니다. 해양경찰은 여의치 않으면 부근 안전지대로 사고 선박을 옮겨 인양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평균 2나트 이상의 조류에서는 수중 작업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대족인데 오늘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수중의 어떤 그 조류가 3나트 이상 된다고 합니다. 이런 조류 시간을 잘 맞춰가지고 아마 인양 작업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실종자 9명 수색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사흘째에 55살 기관장 등 실종자들이 잇따라 수습됐습니다. 해양경찰은 남은 실종자들도 어선을 이탈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어선 부근에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물 위에 제가 이제 수면 있는 데까지 조금 드는 작업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작업 전에 유실 방지 막을 선수부터 시작해서 선미까지 밑으로 물 쪽으로 이렇게 해서 쌓게 됩니다. 해양경찰은 선체에 실종 선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9개 구역으로 나눈 수색 구역을 더 넓힐 계획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네, 사고 당시 모습 그대로 뒤집혀 있는 청보호 바닥에는 이렇다 할 충격의 흔적도 없습니다. 생존자 증언대로 갑자기 물이 차올랐다면 바닷물이 들어온 이유가 있을 텐데요. 해경은 어선이 인양되는 대로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가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나연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닥이 하늘을 향해 뒤집혀버린 청보호. 바다로 나온 지 1년도 안 된 새 배나 다름없지만 전복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선내 기관실에 갑자기 물이 차올랐다는 생존자 진술이 가장 큰 단서입니다. 기관장이 내려가셔가지고 기관방에 물이 찼다.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내려가 보니까 그때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황이었고. 기관실에 종종 물이 샜고 사고 전에도 왼쪽으로 기운 채 운항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해경은 수산물을 잡는 데 쓰는 통발 과적을 비롯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발 하나당 3에서 5kg 정도 가거든요. 그것을 적재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서 실었기 때문에 기울 수도 있고 다양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청보호는 출항 전에 선체 하부를 도색했지만 배가 부서져 수리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선체 외부를 보더라도 파손 흔적은 보이지 않고 충돌음을 들었다는 생존자 진술도 없습니다. 사고 선박 기관실에는 CCTV가 넉 대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침몰 당시 화면이 복구되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청보호를 무트로 옮겨야 본격적인 사고 원인도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경찰은 전복 선박을 건져 올려 내부 수색이 끝나는 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정밀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네, 실종됐던 청보호 선원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생還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실종자 가족이 머무는 대기실도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종자 9명 가운데 맨 처음 수습된 선원은 기관장 김모 씨입니다. 아들 결혼 자금을 마련하겠다며 뱃일을 계속했다던 성실한 가장. 새벽에 의식과 호흡 없이 선원 침실 입구에서 발견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고 선박 통발어구 등 장애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선내 선원 침실 입구 우연 쪽에서 이불, 그물, 로프 등 사이에 많게는 수십 년도 뱃일을 한 베테랑인데 가족들로선 현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추가로 발견된 실종자들도 모두 숨진 상황이어서 신안군 수협 대기실은 적막감만 맴돌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좀 이렇게 좀 찾아주시면 하는 바람이죠. 뭐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점심 무렵 선실에서 실종자 2명이 더 발견된 뒤 가족들은 수색 현장을 직접 지켜보기 위해 경비정을 타고 사고 해역으로 향했습니다. 해경은 선체 인양이 끝나면 열흘 정도 더 해상 수색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한 채 이를 수용할지를 여전히 고민 중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기습 설치한 서울광장 분향소에 대해 서울시가 오는 8일까지 철거하라고 다시 명령했습니다. 서울시가 자진 철거 시한을 연장하면서 당장의 충돌은 피했지만 유가족도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길어질 조짐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기습적으로 설치한 서울광장 분향소. 서울시는 자진 철거 계고를 최소 2차례는 해야 한다며 8일 낮 1시까지 철거하라고 다시 명령했습니다. 다만 허가 없는 불법 시설물인 만큼 충분한 계고 이후에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대응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허가받지 않고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법령과 규정대로 하되 최근 판례를 보면 2회 이상 계고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과 시민단체는 절대 철거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들은 분향소가 시민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다며 시가 주장하는 충돌이나 안전 문제는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시민이 광장에서 온전히 추모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울시 광장 앞에 11월 2일 날 합동 분향소 차렸던 것처럼 그때는 영정과 위패가 없었지만 지금 저희 아이들의 영정과 위패가 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고요. 일부 유족들은 오세훈 시장과 면담하게 해달라며 시 청산으로 진입하다가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태원에 가까운 녹사평 역사 안에 추모 공간을 마련할 것을 거듭 제안하고 있지만 유족들은 지하 4층에 있어 찾아가기도 힘들다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보수단체 신자유연대 분향소 접근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분향소가 마련된 녹사평 광장이 경건하고 평온하게 애도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신자유연대가 먼저 집회를 하고 있었던 만큼 유가족에게 광장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신자유연대가 설치한 현수막과 발언한 내용은 주로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비판하는 것이지 유가족의 추모 감정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오늘 여야는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에 나섰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과 천공의 대통령실 관저 결정 개입 의혹으로 맞섰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대정부 질문이 조금 전 끝났는데요. 여야 모두 설전을 이어갔다고요? 네, 정치, 외교 등 분야 대정부 질문은 여야의 치열한 공방 끝에 오후 6시쯤 끝났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지난 토요일 민주당 장외 집회를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검찰 압박, 제2의 조국 수호라고 비판하며 이 대표 구속 수사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송금 의혹을 언급하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 대표의 관계를 집중 추궁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님, 이재명 대표를 구속 수사하시겠습니까? 법에 따라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 혐의를 덮으려 했던 민주당 의원들 공범 아닙니까? 이 대표가 대북 송금을 요구하거나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었다면 심각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범죄와의 관련성이 없다면 굳이 김성태 전 회장과의 관계를 저렇게 부인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검찰이 증거와 팩트를 잘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주가 조작을 비롯한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을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느냐며 맞불을 놨습니다. 또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결정에 개입했는지 추궁하면서 언론사 고발 조치를 할 게 아니라 진상 규명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선에 이겼으니 아내의 사건을 뭉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실이 많이 나서 집사람이 증권사를 옮기고 선수 이 씨와 절연했다. 이거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 검찰에서 지금 투명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공은 국방부 앞에 천막을 치고 대통령 직무를 보면서 이전을 준비하며 된다라고 하니까 다음 날 윤석열 당선인은 국방부 앞에 야전 천막을 치더라도 5월에는 국민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발만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입장을 빨리 밝히는 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게 밝혔고요. 그 밖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 제출에 대한 여당의 반발, 대통령실의 당내 경선 개입 등을 지적하는 야당의 비판 등도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실로부터 공개 비판을 받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당대표 선거운동 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 남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간신배, 윤핵관 등의 표현을 둘러싼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안철수, 이른바 윤안연대라는 말로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대통령실의 공개 비판에 안철수 의원은 일단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안 의원은 대통령과 동급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다며 앞으로 윤안연대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다고 YTN과의 통화에서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힘이 되겠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면서 잠시 공개 일정을 미루고 선거 전략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100% 당원 투표 방식인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통령과 척을 져서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안 의원은 불편한 심기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당내 경선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정말 그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안 의원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김기현 의원은 과거 안 의원이 친언론노조 행적을 보였다는 한 보수단체 주장을 거론하며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후보직 사퇴까지 요구하겠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어 더 이상 분란 일으키지 말라며 안 의원을 정조준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대통령이 힘이 빠지게 하는 국정 운영의 동력에 차질을 주는 행태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도 안 의원이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였다고 가세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에서 대통령을 먼저 끌어들였잖아요. 윤심이 있다 없다. 윤안연대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걸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당무의 의미입니까? 전당대회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간신배, 윤핵관 등의 표현을 다시 사용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했고 친 이준석계 후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무슨 윤핵관이니 간신배니 이런 악의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는 것은 더 이상 동지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용어를 막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실 저희 당을 굉장히 어지럽히는 그런 간신배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간신배를 간신배라고 부르지 그럼 도대체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화합의 장을 만들겠다는 당 지도부 다짐과 달리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연일 크고 작은 충돌을 빚으며 혼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안철수 의원의 갈등 역시 전당대회 판세의 새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는데 모레쯤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상됩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다중 밀집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사전 예방 조치를 안 했고 참사 발생 사실을 알고도 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았음은 물론 참사 이후 부적절한 발언으로 유가족들에게 상처까지 줬다며 탄핵 사유를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상민만큼은 치외 법권으로 신성 불가침으로 여겨두는 듯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우선은 기다릴 만큼 기다려서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야 할 때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 탄핵 기각 시 역풍 등을 우려했지만 주말 사이 설득 작업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장관이 했던 헌법적 또는 법률적 위반 행위는 굉장히 크고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의 목숨이 희생됐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라는 것이 저희 주장의 요지입니다. 탄핵안이 제출된 건 21대 국회 들어 세 번째로 이번에는 정의당과 기본소득당까지 국회의원 173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때문에 오는 8일 예상되는 본회의 표결에서 어렵지 않게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장관이 직무상 위법을 저지른 게 없어 탄핵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탄핵안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이라면서 민주당 내 당원 당규에 따라 이 대표부터 탄핵하는 게 먼저라고 반격했습니다.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요. 법률 위반이 저희들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대정부 질문 첫날 국회에 출석한 이상민 장관은 관련 질의에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어떤 심정입니까?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 이상민 장관 탄핵안에 이어 민주당은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특검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 전선은 갈수록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판결문이 공개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에 눈 감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딸 조민 씨는 얼굴을 공개하고 인터뷰에 나서 자신은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공개된 조국 전 장관의 1심 판결문에는 이번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 이유와 함께 구체적 양형 사유가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전 장관이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잘못에 여전히 눈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꾸짖었습니다. 특히 자녀 입시 비리로 인해 입시제도 공정성이 훼손됐고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 대립이 지속됐다고 질타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재판부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던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법적 판단도 자세히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민정수석에게 감찰 종결 단계의 조치 재량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비위에 대해 적정 처분 범위 내에서 행사됐어야 하는 만큼 수사 의뢰나 이첩이 당시 가장 합당한 처리 절차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위법한 감찰 중단으로 비리가 드러난 감찰 대상자가 영전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졌다며 그 주된 동기가 정치권의 구명 청탁이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당일 곧장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딸 조민 씨는 얼굴을 공개한 채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나 언론, 정치권에서 가족들을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며 자신은 떳떳하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이어 논란이 된 의사 면허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 점수는 충분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습니다.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2020년 검찰 기소 이후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던 조 전 장관은 1심 실형 선고 후 서울대로부터도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서울대는 판결문을 검토하는 대로 조만간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민규입니다. 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안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여당의 당권 경쟁 상당히 좀 과열되고 있죠. 각 후보들 간에 특히 이제 이 양강 후보 간의 가시도친 공방전 그리고 친윤계의 이런 그 여러 가지 공개적인 비판 여기에 더해서 이제 대통령실까지 이제 가세하면서 상당히 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대통령실의 이제 공개 비판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상 윤 대통령이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고 있죠. 안철수 의원은 오늘 일정을 다 취소하고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 또 지도부 선출하는 과정이 일부 후보들의 어떤 그 전략 실패 또 메시지 실수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혼탁스럽게 전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태는 뭐 갈등이라기보다는 안철수 후보 전략적 실수 또는 자충수라고 보여집니다. 본인도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윤한연대 또는 윤핵관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랑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의 성공을 위해서 본인이 노력하겠다. 처음부터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취했어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가 초반에 전략적 실수를 거듭하면서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켰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김기현 후보가 김장연대다. 김장연대는 괜찮습니다. 당내에서 의원들끼리 후보들끼리 지지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본인은 윤안연대다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내 경선 과정에서 거론하면서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불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권 내 또 특히 대통령이 싫어하는 윤핵관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 지휘부는 장제원 의원이다. 특정인을 지목해가지고 이런 용어를 썼단 말이에요. 또 그저께는 페이스북에다가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은 중차대한 사안이고 정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다. 앞으로 이런 윤실 논란이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래도 윤심 논란을 차단하고 당내에서 공정한 선의의 경쟁이 벌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철수 후보가 하루 활동을 중단하면서 앞으로는 비전과 정책 중심의 캠페인을 하겠다. 이렇게 프레임을 이제 전환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과거 경력을 보면은 결국은 정치 노선이 조금 불확실했던 점들이 있거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과거사, 또 제기된 이슈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고 그동안에 작년 3월 3일 날 대선 과정 속에서 윤석열 후보랑 후보 단일화 하면서 국민의힘으로 입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공동정부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윤 대통령의 국정 성공을 위해서 그동안에 뒷받침하면서 헌신하면서 노력을 해서 윤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신뢰를 얻었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언론 보도나 메시지를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과 또 대통령실의 신뢰를 상당히 못 얻던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이제는 윤 대통령의 윤심이라든지 뭐 또는 다른 어떤 뭐 공격거리를 찾아가지고 당내에서 하기보다는 이제는 본인이
이 탄생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또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전당대회에서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자초한 자충수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양 진영 간에 서로 이제 공방을 벌이다가 좀 격화된 측면도 있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하면서 이제 공동정부를 선언했었는데 공동정부를 선언한 입장에서 그러면은 그런 연대설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냐, 뭐 이렇게 볼 여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뭐 국민의힘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축제장이 아니고 뭐 완전히 진흙탕 싸움. 그리고 이 진흙탕 싸움에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까지 뛰어드는. 그래서 앞으로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 이 축제장이 분열의 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요. 지금 이제 대통령의 정무수석이 지금 비대위원장을 만나가지고 안철수 후보의 워딩을 문제 삼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윤핵관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윤한연대 문제. 근데 이제 윤한연대라는 그 단어는 대선 후보 시절에도 썼던 단어고 또 인수위원장 시절에도 썼던 단어인데 이 문제를 그렇게 문제 삼아가지고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국정 운영의 뭐 방해꾼이다. 적이다라고까지 할 그런 문제인지가 좀 의구심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윤핵관이라는 단어를 문제 삼았어요. 근데 윤핵관이라는 단어는 권성동, 이 원조 윤핵관으로 불리는 의원이 스스로 또 쓴 단어예요. 나는 윤핵관이라는 게 자랑스럽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까지 문제 삼아가지고 대통령까지 나서고 있는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과연 공정한가라는 이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심각한 당무 개입, 선거 개입이다. 그리고 또 정당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또 반박을 하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뭐라고 따나왔냐면 이거는 당무 개입이 아니고 1호 당원이다. 그래서 이거는 책임이자 권리다. 라면서 이제 앞으로 대놓고 더 개입할 것을 지금 나타냈단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낮은 자세로 일단 수용을 했지만 제가 볼 때 레이스가 한 달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 때리기가 나올 텐데 과연 첫 번째로 안철수 후보가 이러한 때리기 속에서 뚫고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이 이 대선 레이스에서 패배했을 때 이 패배 결과를 승복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럴 경우에 본인이 뭐 이준석 또 유승민 이렇게 손을 잡아가지고 분당을 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이 결과를 수용할 것인지. 왜냐하면 당장 당직 인선 문제 그리고 또 공천 문제로 사사건건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가 승리하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결과는 앞으로 더 큰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안철수 의원, 안철수 후보가 과연 완주할 수 있을지 좀 의구심이 간다. 이런 여러 가지 이 시나리오를 좀 이렇게 펼쳐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게까지 대통령실까지 사실상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발언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인 비판을 하고 각을 세우는 모양새.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뭐 이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 혹은 오차범위 바깥에서 앞서가는 그런 결과도 좀 나오고 있고요. 사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에 하나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로 이 선출이 되는 결과가 나온다면은 이렇게 되면은 지금 국면에서는 상당히 좀 그 후폭풍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아직 한 달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결과를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도 보면은 뭐 흐름을 보는 단초라고 볼 수 있는 정도고요. 보통 전당대회가 한 달 동안 진행이 되면은 그 과정 속에서 당심이나 민심이 한 두세 번 정도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초반기이기 때문에 네. 당원들도 아직 누구를 지지해야 될 것인가, 어떤 근거로 지지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는 지금 전당대회 그 뭐 소위 말하는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수만 하기 때문에 하나의 경향, 추세 정도는 볼 수 있지만은 표심과 직결돼 있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단계라고 보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거는 물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요.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실이나 여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한쪽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다른 한쪽으로 갈 수 있는 거의 이 퇴로를 거의 막고 지금 시작한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까지 받게 되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특정 후보가 돼야 된다, 또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공정한 선의의 경쟁의 과정을 거쳐서 당 대표 또 최고위원들이 선출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당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또 당과의 협력 관계 또 여야 간의 관계를 재정립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혹여 김기현 후보가 되거나 혹여 또 안철수 후보가 되거나 아니 혹여 또 다른 후보가 당 대표에 선출되더라도 뭐 대통령실에서는 뭐 호불호를 따지지 않고 저는 협력 관계를 잘 구축하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부 이제 대통령실이 너무 지나치게 당무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관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나경원 전 의원이 거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서 뭐 해촉된 문제라든지 또 김영우 전 의원 지금 안철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치와 떨어진 행정 내지는 집행부 성격을 가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 봤을 때는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로서 이런 행정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여당이지만 당내 선거에 나서 가지고 출마하느니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니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리정돈이 필요하고 또 두 번째로는 최근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표 선거에서 과연 윤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쉽게 말하면 이제 윤심 논란이 굉장히 거론됐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후보들이 윤석열 대통령 마케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활용하거나 이용당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부분은 차단하고 정리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간접적으로 나오고 또 어쨌든 간에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여당과의 소통이라든지 협력 관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지나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무수석이 나서서 정리정돈하는 것은 초기에 조금 뭐 무리수가 크게 있다기보다는 정리정돈하는 차원에서 그래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 교통정리를 한 게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자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볼 건가? 그리고 당원들은 어떻게 볼 건가? 이게 이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이제 문제입니다. 이 전당대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당내에서도 좀 갈등과 이런 그 과열 양상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일부 나오고 있고요. 상당히 좀 그 후유증이 있지 않겠는가, 갈등의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 뭐 여론조사 결과 역풍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강제로 주저앉혔는데 그때부터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2배로 수직 상승하면서 계속 지금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 우위를 계속 점하고 있는데 이걸 좀 유념히 봐야 될 부분이 특히 이제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의 분포가 많은 서울 수도권에서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특히 이제 TK 지역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거든요. 이게 어제까지의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실의 개입 그리고 대통령의 개입이 반영된 결과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여론조사가 계속이 지속이 된다면은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을 견인하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역풍으로 인해서 안철수 후보가 유리해지는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이준석계라고 불리워지는 지금 천하람 후보가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지금 강력하게 한 8% 4등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현재 이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은 2차 결선 투표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 그러면 2차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이제 비윤으로 분리되는 안철수 그리고 또 황교안 그리고 천하람 이 세 후보가 합치면은 이기는 걸로 나오는 이런 상황. 근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공정하게 선의 경쟁으로 이루어진다는데 이게 지금 노골적으로 대통령이 개입을 해가지고 18년 동안 유지해온 당헌을 바꿔가지고 지금
100% 당원으로 결정하는 것. 이거는 결국 이제 유승민을 배제한 그런 목적. 그래서 유승민 배제했고, 두 번째는 나경원 의원의 이제 저출산 대책 발언을 문제 삼아가지고 강제로 주저앉혔고, 이번엔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지금 뭐 적이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쓰면서 강제적으로 지금 찍어 누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민들 볼 때는, 또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러려면 그럼 대통령이 차라리 당대표를 지명을 하지 왜 지금 선거를 하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결국은 강력한 직할체제로 당을 만들어서 자신이 원하는 당대표를 만들고, 그리고 공천권을 행사해서 결국은 당을 장악하겠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저는 뭐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넘어서 정치 개입, 그리고 사당화 논란이 계속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힘에는 굉장히 이런 모습들이 좋지 않게 비춰질 것이고, 또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전달될까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지금 이 두 분이 상당히 좀 상반된 그런 전망을 해주셨고, 서 교수님께서는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충분히 리더십을 발휘해서 화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낙관적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만, 역시 이제 후폭풍이 불 거라고 이제 배 교수님 이제 전망을 해주시고, 자, 이 상황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과 관련해 김기현 의원의 후원 회장이라고 하죠. 신평 변호사.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멘토로도 알려졌습니다만,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될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탈당을 하고 신당을 창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몰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파장이 이른 그런 발언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이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발언을 했는지는 뭐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이분 뭐 과거 이력을 보니까 뭐 판사하시고 또 로스쿨 교수도 하시고, 네. 또 열린우리당 창당 멤버로도 또 활동하시고, 또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를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 출마 직전에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면서 이게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멘토라고 자칭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또 당내 선거에 관여해가지고 김기현 후보 후원 회장을 맡고 있는데, 후원 회장으로서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게 오히려 당내 갈등과 분열을 불러일으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차제에 김기현 후보 후원회 회장직도 스스로 사퇴하는 게 당내 공정한 전당대회를 위해서 필요하고, 전당대회 이후에 당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주적인 정당에서 전당대회를 거쳐서 선출되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정통성을 가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과정 속에서는 서로 상호 비판과 비판을 할 수 있지만은 결과가 주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순리에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서 신당을 창단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당원들을 협박하고 상대 후보를 협박하는 것은 경선 과정에서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좀 더 이런 현실성 없는 이야기보다는 좀 더 지금의 과제인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성공하기 위한 비전과 가치와 또 구체적인 정책과 아젠다를 내놓을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조금 긍정적인 선의 경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야지 당원들도 내가 누구를 찍는 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국민들도 봤을 때도 국민의힘이 정말로 이제는 민주적인 정당, 선진적인 정당답게 전당대회를 잘 치르는구나, 관심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신평 변호사가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이 신 변호사의 이제 발언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거나 어떤 설명을 하지는 않고 일단 개인 의견이다, 이 정도는 얘기한 것 같습니다. 짧게 얘기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 신평 변호사의 이 발언이 전략적인 발언, 열세를 뒤집기 위한 그런 발언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상당히 좀 신빙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신평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친윤 단일 후보인 김기현 후보의 지금 후원 회장입니까? 네, 네. 후원 회장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경고나 제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김기현 후보조차도 이거는 뭐
개인의 의견일 뿐이고 캠프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보여진 행동과는 전혀 안 맞아요. 예를 들면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 발언 한마디 잘못했다고 그냥 강제 해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김영우 의원 같은 경우도 또 강제로 해촉을 했고, 그리고 또 이 발언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정도 안 해요. 그렇다면은 상당 부분 이게 좀 사실이 아닌가. 특히 이제 심평 변호사 같은 경우는 자신이 SNS에 글을 올릴 때 평소에 대통령실하고 사전 교감을 해서 올린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발언도 대통령실하고 사전에 교감을 했다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코멘트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대통령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된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실제로 지금 이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중심으로 인해서 지금 여소야대를 타개하기 위한 그런 정계 개편 전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정가에는 이미 파다하게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심평 변호사가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단순히 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탈당하고 정계 개편하고 그리고 신당을 창당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한데, 특히 이제 전당대회가 한 달밖에 안 나온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 국민의힘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정말 폭탄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민주당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죠. 이제 한 수요일쯤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민주당이 169석, 즉 국회 제적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 소추는 국회에서 표결해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권한이 많은 만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안 총 63쪽이 이르는데 전체 내용을 다 읽어봤습니다. 네. 그 근거, 배경, 목적이 상당히 좀 불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헌법 65조에는 국무위원 탄핵 소추할 수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대한 위배 사항이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돼야 됩니다. 그런데 내용들 간단하게 보면은 헌법 34조에서 국가가 재난, 재해 예방 그걸 못해서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 또 헌법 10조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 손상됐다. 그리고 재난안전법상 행안부 장관이 제대로 역할과 책임을 다 못했다. 또 그다음에 우리 국가공무원법이 있는데 제56조에 보면은 성실 의무 위반이 있는데 국가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또 고위공직자, 국회 진술 과정에서 거짓말과 위증이 있었다. 이렇게 조금 명백하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추상적인 개념만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통과되고 의결돼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을 때 과연 헌재에서 법률적으로 심판했을 때 이게 인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인용이 되지 않고 기각이 되면은 이 탄핵소추안을 추진했던 민주당 지도부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좀 걱정이 들고요. 그다음에 왜 이런 무리한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시켰을까? 결국은 두 가지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굉장히 수세적인 국면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이런 탄핵소추안 발의를 통해서 공세적인 국면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갈등과 대립을 통해 가지고 2월 임시국회에 곧 제출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민주당이 일치 단결해서 부결시키고자 하는 그런 국면 전환, 정치적인 목적이 상당히 비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탄핵소추의 당위성에는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탄핵 심판에 가서 그것이 인용이 될지, 만약 인용 안 되면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끝까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후폭풍보다는 탄핵 소추를 추진하지 않는 것에 대한 후폭풍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탄핵 소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무리한 탄핵 소추 추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59명이나 숨졌어요. 이게 명백한 현 정부의 잘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무리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책임을 묻는 것이 무리한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탄핵 소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들에 대해서 또 유가족들에 대해서 공식으로 깊이 있는 사과를 드리고 또 주무부처 장관에 대해서 경질했다면 끝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무가내식으로 지금 여기까지 버티고 오니까 이제 굉장한 오만하게 지금 국정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핵 소추안을 지금 국회에서 표결하게 되면은 지금 뭐 야 3당이 공동으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기 때문에 100% 가결이 됩니다. 그럼 가결이 되면은 즉시 지금 이제 장관으로서의 권한이 중지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장관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그래서 직무가 정지되는 이제 그런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따라서 이게 탄핵 소추안이 이제 가결돼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심판을 받겠지만은 그 전에라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또 주무부처 장관 이상민 장관을 경질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 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안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튀르키예 동남부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튀르키예와 인접국 시리아에서 하루 만에 900명 넘게 숨지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부상자도 1000명이 넘는 거로 전해졌는데요. 지진으로 많은 건물이 무너져 희생자는 더 늘어날 거로 예상됩니다.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선희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지진 피해가 커지면서 상황이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하루 만에 튀르키예와 시리아 양국에서 900명을 훌쩍 넘었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레제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이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912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천 명이 다쳤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말라티아와 우르파, 오스마니에 등의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현지 관리는 진앙에 인접한 말라티아 지방에서 최소 130채의 건물이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튀르키예 동남부와 국경을 맞댄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서도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리아 당국자는 현재까지 시리아에서 284명이 숨지고 6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에서는 특히 알레포와 하마, 라타키아의 피해가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진이 사람들이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새벽에 발생해 희생자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튀르키예 주민의 말을 인용해 병원 응급실이 환자들로 가득 차 아비 교환을 이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총력을 다해 재난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원 약속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이스라엘과 인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까지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현재까지 한국인 사상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선교 활동 중인 일부가 경미한 부상이나 재산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가족과 함께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네, 전해준 것처럼 지진이 새벽에 일어나서 피해가 컸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지진은 현지 시간 6일 새벽 4시 17분쯤 일어났는데요. 튀르키예 동남부 도시 가지안테프로부터 서북쪽으로 약 33km 떨어진 내륙에서 규모 7.8의 강진으로 발생했습니다. 관측된 진앙의 깊이는 18km입니다. 가지안테프는 튀르키예의 제조 중심지로 남쪽으로는 시리아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날 지진은 약 1분 동안 이어졌는데 소셜미디어에는 주택으로 추정되는 건물이 붕괴된 영상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지진이 잦은 나라인데 이번 지진은 84년 전에 기록된 역사상 최악의 지진과 같은 위력으로 분석됩니다. 당시에는 무려 3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진동은 튀르키예와 시리아뿐 아니라 인접국가인 레바논 등에서도 감지됐습니다. 이탈리아 해안에서는 쓰나미 경보가 울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접국가로 지진 피해가 심각한 시리아는 강추위와 폭풍으로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13년째 계속된 내전 때문에 손상이 심한 건물들이 지진 충격에 쉽게 무너져
피해가 더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선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동부해안연공에서 격추한 중국 정찰풍선의 잔해를 수거해 분석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찰풍선을 발견하고도 일주일 만에 격추한 걸 두고는 미 의회에서 늑장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중국 정찰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들이 수거되는 모습입니다. 바람이 빠진 흰색 풍선이 해군 보트에 실려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 머틀 비치에 도착했고 또 다른 보트에서는 상자들이 육지로 옮겨졌습니다. 중국의 정찰 풍선으로 의심되는 비행선이 미 동부 해안 영공에서 스텔스 전투기가 발사한 미사일에 의해 격추된 지 하루 만입니다. 벌써 3대 정도 크기인 풍선의 잔해는 수심이 14m 되는 바다에 반경 11km 범위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정찰 풍선의 영공 침입을 처음 포착하고도 일주일이 지나 격추한 것을 두고 미 의회에서는 늑장 대응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와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공동 성명을 내고 바이든 행정부는 처음엔 너무 우유부단했고 나중에는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이크 터너 하원 정보위원장도 동부 해안보다 인구가 적은 알래스카에서 며칠 전 격추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였다며 바이든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I strongly condemn President Xi's brazen incursion into American airspace, and I commend President Biden's leadership in taking down the Chinese balloon over water to ensure safety for all Americans and maximize the intelligence we gain.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규탄 결의안 채택을 검토하고 있고 상원에서는 오는 9일과 15일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국방부는 최근 미국이 격추한 중국의 정찰풍선이 우리 영공을 통과하지는 않은 거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 측이 평가한 중국 정찰풍선의 고도와 우리 대공 능력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 영공을 통과하지 않은 거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시기에 우리 공군 레이더에 포착된 항적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오후에는 북한이 날린 거로 추정되는 2m급 기상 관측용 풍선이 경기 연천 전방 지역 일대에서 식별된 거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수준인 거로 보이는 징후들이 계속 제기됐었는데요. 북한이 농업 문제만을 위해 이달 말 당 전원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전원회의를 2달 만에 또 여는 건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최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에서 안남미로 불리는 장립종쌀을 사상 처음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장립종쌀은 주로 동남아에서 애용하는데 찰기가 적은 게 특징입니다. 북한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장립종쌀 수입에 나선 건 식량난과 경제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22년도 451만 톤이었고 그 전해 21년도에는 469만 톤이었습니다. 다소 3.8% 정도의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도스도 북한의 식량 사정을 재앙적인 대기근을 겪었던 1990년대 이후 최악으로 평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식도 나오지만 북한 스스로 농사가 절박한 과제라고 공식화한 점을 보면 대규모 식량난에 부닥친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농업 분야 단일 의제만으로 이달 말 당 전원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면한 농사에 필요한 해당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절박한 초미의 과제로 나선다. 2달 만에 다시 전원회의를 여는 건 이례적인 일로 식량난에 따라 민심도 악화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상대적으로 이 농업 문제와 관련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뭔가 초조함도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어떤 지금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북한이 식량난에 처했더라도 도발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 기강을 다잡기 위한 수단으로 오히려 군사적 카드를 더 꺼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네, 국제 이슈를 짚어보는 국경 없는 저녁. 오늘은 문희정 국제정치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저희가 국제부 리포트를 통해서도 현장의 참상 화면으로 이제 확인해 봤습니다만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한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 인명 피해가 아주 급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그 리포트에서 보셨을 때 최소 912명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아마 앞으로 그 늘어날 사망자 수는 기하급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지금 이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 시리아 쪽하고 국경을 맞닿고 있는데 단순히 이제 국경이 맞닿아 있으니까 양쪽에서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의 차원이 아니라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네. 특히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반군이 장악을 하고 있어서 소위 말해서 소수민족이라고 하는 쿠르드족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리아 쪽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튀르키예 쪽으로도 이 쿠르드족 난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아마도 그 난민 캠프 쪽에서도 지금 피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 수도 상상을 초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그 한 번의 지진이 아니라 지금 강도 6을 포함해가지고 여진이 78차례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 인근 지역으로 굉장히 폭넓게 지진이 벌어졌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2,800명 정도가 투입이 돼서 수색도 하고 구조도 하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사망자 그리고 부상자 수가 늘어날 겁니다. 네. 조금 전에도 외신을 통해서 계속 속보가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진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여진의 규모도 상당히 그 강도가 높은 그런 그 여진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호 작업, 구조 작업이 복구 작업이 계속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 튀르키예 이전에도 이제 강진이 좀 많이 발생했었던 국가인가요? 네, 지금 그 튀르키예가 대륙판인 아나톨리아판이 있고 그 아래쪽으로 사실 유라시아판하고 그리고 아라비아판이 계속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진이 주로 이제 자주 발생을 했었는데 지금 이번 지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예전에 튀르키예에서 좀 크게 있었던 지진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1939년에 지금과 똑같은 7.8 규모 7.8의 지진이 있었고 그때 3만 명의 사망자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1999년에 7.4 그때 18,000명 정도가 이제 피해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번에는 지금 미국 지질조사국 차원에서는 뭐 최대 10,000명까지도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더 걱정되는 부분이 시리아 쪽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피해자 숫자도 아마 확인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큰 피해로 좀 기록되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지금 국제사회의 이제 지원 약속도 좀 이어지고 있고 애도의 뜻이 계속 표하는 그런 국가들도 계속 좀 잇따르고 있습니다만 좀 속보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여진도 상당히 좀 걱정입니다. 좀 이 속보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미국 얘기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정찰 풍선. 사실 미국의 영공으로 들어왔다. 이게 인지가 된 건 일주일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제 격추를 했죠. 일주일 만에 격추를 했어요. 네, 지난달 28일에 알래스카 상공으로 들어와서 캐나다를 거쳐가지고 이제 미국 상공으로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이제 미국 국방부가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추적을 하고 있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게 2일이었습니다. 감시 풍선으로 보이는 중국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감시 풍선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가 추적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발견된 상공이 몬테나주라고 해서 미국의 그 세계 핵미사일 경납고 중 하나인 공군기지 그 위쪽에서 이제 발견이 되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상당히 이제 논란이 많이 됐었죠.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 보고가 바로 됐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격추하는 거 어떻겠느냐라는 식으로 군 당국에 의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군 당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육지 내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내에서 이걸 격추를 시키게 되면 파편으로 인한 민간 피해가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이 파편을 수거해가지고 도대체 어떤 정보를 수집을 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파편을 제대로 수거하기에는 이 육지 부분이 별로 좋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풍선이 결국 대서양 쪽으로 벗어나니까 해안 인근에서 이제 격추를 시켰다라는 거죠. 네. 일주일 만에 이렇게 격추를 한 것도 상당히 좀 시간이 지나서 한 거긴 합니다만, 네. 이 정찰 풍선이라고 했는데 기구같이 생긴 그런 그 모양입니다만, 이것을 격추하는데 스텔스키까지 동원해서 미사일을 쐈다는 것도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미군에서도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봤을 때 이제 풍선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게 정말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풍선이 아니고 거의 열기구에 가까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간단한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인데, 거기다 스텔스 전투기가 미사일로 격추를 한다라는 게 좀 과잉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미군 측에서도 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게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인 공화당 측에서 계속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부분을 지적해 왔는데, 가뜩이나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정찰 풍선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곧바로 발견하자마자 격추를 하지 않고 지켜봤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영공을 떠돌아다닐 걸 내버려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조금 궁지에 몰린 것 같아요. 그래서 격추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민간 기상 관측용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중국은 뭐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기상에 의해서, 그러니까 서풍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정하지 못한 항로로 들어간 거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안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는 했지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심정으로 저는 그 정찰 풍선을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미군에서도 이거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사실 이제 그 경로를 어떻게 좀 변경해 왔는가를 보면은 바람을 타고 잘못 이제 이 경로를 이탈했는지, 아니면 어떤 그 경로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의도적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건지는 대충 추정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 국방부가 처음에 얘기를 할 때는 이거는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조작이 가능한 상태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해서 선을 그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최첨단 무기가 발전한 시대에, 그리고 정찰 위성이 그 24시간 물샐 틈 없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열기구, 풍선이 관측할 수 있는 건 굉장히 한정적이다. 그러니 뭐 그렇게 민감하다거나 또는 새로운 정보를 이 정찰 풍선이 뭔가 분석했을 거라고는, 파악했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눈에 보이는 곳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미국 입장에서는 민감한 부분이 뭐냐면, 미국이 진주만 공격을 당한 이후로 미국 본토가 어떤 식으로든 침범받는 거에 대한 민감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9.11 테러 때도 사실은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유가 딴 게 아니라 미국 본토는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되는데 그 본토가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사실은 민감하게 반응을 한 거였거든요. 이번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정찰 풍선이 나타났다라는 사실 자체보다는 미국이 그 정도로 이제 허술해졌나? 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아질 수 있고, 사실은 위험해질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미국 정부가 조금 강하게 대응을 했다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얼마 전에 이 북한의 무인기가 이 남한 상공을 이렇게 침범했었던, 그래서 정치권의 이제 이 논란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요. 좀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바이든 행정부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그런 처지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이 기구 모양의, 열기구 모양의 이제 이런 그 정찰 풍선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잔해를 이제 수거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거기 그 어떤 장치가 탑재되어 있었는지는 좀 있으면 드러날 것 같고요. 그렇죠. 중국이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 정찰 이 위성을 통한 그런 관측도, 뭐 최첨단 장비도 중국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런 그 열기구 모양의 정찰
이 풍선을 이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레이더에 잘 포착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정찰 위성뿐만 아니라 사실 풍선은 조금 위성보다는 지상면에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조금 천천히 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플러스 요인, 그러니까 위성이라든지 또는 드론,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드론이 포착하지 못하는 부분도 포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정찰 풍선이 레이더망에 걸리지를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도 노렸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근데 정찰 풍선이 우리가 육안으로도 보이는데 그걸 굳이 보내야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네. 물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미국 정부가 과연 이 정찰 풍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빨리 파악을 했으며 어떤 경로를 통해서 파악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역추적 그걸 하기 위해서 중국이 정찰 풍선을 보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레이더에는 잘 걸리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탐지가 됐고요. 그렇죠. 육안으로 이제 이 사진까지 찍힐 정도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어떤 의도를 갖고 띄웠을 가능성도 있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제 물론 이제 중국 정부는 이 군사적 목적을 이제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사실 이 중국의 이제 정찰 풍선이라고 하는 이런 그 장치 기구가 미국 내에서 발견된 게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도 하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발견된 적도 있다고 하죠. 지금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 보면은 네. 중국이 최근 10년 사이에 뭐 최대 30개까지의 정찰 풍선을 전 세계로 보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사실 이 풍선이 이번처럼 일주일 정도 미국 상공을 맴돌 정도로 오래 머문 거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일날 이제 미국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다음 날은 콜롬비아 상공에서 그러니까 중남미를 또 떠돌고 있는 또 다른 정찰 풍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뭐 콜롬비아 입장에서는 특별히 우리 안보에 위협적이지가 않아서 우리는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중국이 이런 정찰 풍선 선단 자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걸 전 세계에 많이 띄우고 있다.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일본이라든지 대만 이런 곳에서도 발견이 됐다. 이런 얘기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세 컷. 오늘 온라인에서는 특가로 판 육회를 먹고 식중독을 호소했다는 글이 많은 분들의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네, 검게 변한 모습이 한눈에 봐도 신선해 보이지 않는데요. 며칠 전 특가 상품을 소개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날개 돋친 듯 팔린 특가 육회입니다. 플랫폼 한 군데서만 2,500여 건이 판매됐는데요. 하지만 이후 복통과 설사, 구토에 시달렸다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어제까지 신고된 피해만 총 75명. 결국 업체는 판매를 중단하고 피해 보상에 나서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한눈에 봐도 이런 불량한 식품을 판매했다며 비판 댓글을 이어갔습니다. 폐쇄적인 북한도 유튜브를 이용해 선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북한 유튜버 유미가 닭알 우유 맛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모습이 화제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형형색색의 아이스크림과 포장의 그림이 귀엽다며 소개가는 한 여성. 닭알 우유 맛 에스키모라는 다소 낯선 이름이 아니면 우리나라의 평범한 또래 학생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영상에서 유미는 음료 상점이라는 이름의 가게에 들어가서 아이스크림을 둘러보고는 하나를 맛보고 아주 맛있다고 하는데요. 이 채널에는 이외에도 유미가 놀이공원에 놀러 가거나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모습 등의 영상이 10여 개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접속 자체가 제한된 북한에서 평범한 주민이 어떻게 올렸을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유튜브와 중국 위챗 등을 체제 선전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요즘 노인은 몇 살부터일까요? 서울의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72.6세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6월부터 2달간 서울에 사는 만 65세 이상 남녀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법적 기준인 만 65세보다 7.6세 많은 72.6세였습니다.
노인의 기준이 훌쩍 올라설까요? 일하는 노인 비율은 41.6%로 2018년보다 6.5%포인트 늘었는데요. 하지만 전체 응답자의 11.9%가 지난 일주일 사이 우울함을 겪었다고 밝혀 고령화 사회 속 노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세 컷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기 위해 연 총경회의 참석자들이 무더기로 인사보복을 당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소신껏 한 인사라며 논란을 일축했지만 경찰 내부에선 인사를 통한 길들이기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기 위해 열린 총경회의. 이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이미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최근 단행된 서장급 총경 정기 인사에선 회의 참석자에 대한 보복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장 참석자 50여 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한 단계 낮은 직급이 주로 맡는 보직으로 발령난 겁니다. 대규모로 이뤄진 건 이례적입니다. 게다가 의사와 상관없이 6개월 만에 단기 인사 대상자가 10여 명이나 되면서 논란을 키웠습니다. 류삼영 총경은 이를 경찰 길들이기로 규정했습니다. 만일 경찰청장이 자기 소신대로 했다면 경찰청장 인사권을 남용하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소문대로 다른 외풍이 불고 그 상부에 압력이 있었다 하면 이거는 권력 남용에 해당됩니다. 일선 경찰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망에서 한 경찰관은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안타깝고 치졸하다고 글을 올렸고, 또 다른 경찰관도 찌질한 보복이 유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자신이 소신껏 한 인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인사권자로서 역량과 자질은 물론 공직관과 책임의식, 세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총경회의 참석도 세평 근거가 되느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앞서 류삼영 총경을 제외한 다른 참석자들에 대해선 징계 과정에서 불문, 그러니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를 통해 사실상 징계를 받은 거 아니냐는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막바지에 접어든 검찰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수사는 정의용 전 안보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 이후에 잠잠한 모습입니다. 검찰은 법리 검토는 모두 마쳤지만 공모관계에 따른 처벌 범위를 두고 막바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수사에 나선 검찰은 귀순 의사를 밝힌 어민을 강제로 북에 돌려보낸 건 위법이라고 사실상 결론 내렸습니다. 헌법이나 판례에 따라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인데다 당시 탈북민의 속내가 어떠했든 간에 귀순 의향을 나타냈고 북으로 가겠다는 뜻은 드러내지 않았다는 게 주요 근거입니다. 김현철 당시 통일부 장관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당시 국정원장에 이어 최근엔 당시 안보정책 총책임자였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던 정 전 실장까지 불려나온 만큼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거란 전망이 나왔지만 검찰은 공모 관계나 책임 범위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관계 장관과 참모들이 북송에 찬성 의견을 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로 말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북송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에 대한 일부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 역할이나 의사결정과 관련해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보강 조사 필요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달 안 처분을 목표로 보완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인데 기소 대상엔 안볼라인의 최고 윗선으로 지목된 정 전 실장이 우선 포함될 거란 관측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 전 실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은 여전히 북송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판단이었고 검찰의 주장은 남북관계의 이중적 성격을 무시한 처사란 입장이라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이 올해 말까지 대공합동수사단을 운영하며 대공사건을 함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은 내년부터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완전히 넘어가는 것에 대한 대비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 2016년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정부 단체를 만들어 활동해온 창원 간첩단 관련 4명을 체포했고 결국 이들은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대공수사를 경찰이 전담하게 됩니다. 국정원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북한의 대남 공작을 추적할 만한 네트워크가 없어 대공수사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점을 지적했습니다. 해외의 수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되는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연말까지 검찰, 경찰과 함께 대공합동수사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합수단은 국정원에 마련되는데 지원팀과 협력팀, 그리고 4개 합동수사팀으로 구성됩니다. 모두 45명 규모로 경찰과 국정원에서 각각 20여 명씩, 그리고 검사 2명도 참여합니다. 국정원은 이를 통해 대공수사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고 파견 검사는 법리 검토와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합수단 운영 성과 등을 검토하면서 올해 안에 안보범죄 정보협력센터를 만들어 내년부터는 정보협력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최고권위 대중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즈 수상에 3번째 도전했지만 후보에 오른 3개 부문 모두 아쉽게 수상이 불발됐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열린 제65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방탄소년단은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와 함께 만든 마이 유니버스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후보에 올랐지만 샘 스미스의 언홀리가 수상자로 호명됐습니다. 아울러 마이 유니버스가 수록된 콜드플레이 9집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에 참여한 부분이 인정돼 4대 본상 중의 하나인 올해의 앨범 후보에도 올랐지만 해리 스타일스의 해리 하우스가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 BTS가 후보로 선정됐던 베스트 뮤직비디오 부분은 미국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All Too Well, The Short Field에 들어갔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